밤의 노다지 이야기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조선에서 제일 뚱뚱하다던 그 여인 말입니까? 그 미남이요? 그런데 상대가 고을에서 제일 잘생긴 사내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조선시대 실록에도 기록되지 않은, 하지만 민간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죠. 조선 최고의 뚱녀와 조선 최고의 미남의 혼인담. 어떠세요? 벌써 궁금하시죠? 자, 그럼 이 기나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한양 북촌에 이서준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 그냥 잘생긴 게 아닙니다. 역사책을 뒤져봐도 이런 미남은 없었다 싶을 정도였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양반이 길을 지나가면 담장 너머로 교수들이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고, 심지어 장에 나가면 물건값을 깎아주는 아낙네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돈은 됐다고 하는 상인들까지 있었으니까요. 그의 외모를 묘사하자면 눈썹은 봄날 버드나무 가지처럼 길고 부드러웠고, 눈은 가을 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코는 높고 반듯했으며 입술은 적당히 도톰하면서도 선이 살아있었죠. 키는 당대 남자들보다 훌쩍 컸고 어깨는 넓고 당당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미남이라는 평가가 전혀 과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까다로웠거든요. 자기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아침마다 우물가에서 세수를 15번씩 했고 머리는 빗질을 100번은 해야 직선이 풀렸습니다. 옷은 주름 하나 없이 펴져 있어야 했고 신발은 먼지 하나 묻으면 안 됐죠. 하루는 비가 와서 신발에 진흙이 조금 튀었는데 이 양반 집에 돌아가자마자 신발을 벗어 던지고 하인을 불러 새 신발을 가져오게 했다고 합니다. 하인이 깨끗이 닦으면 된다고 했지만 이서준은 고개를 저었죠. 한번 더러워진 신발은 다시 신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니까 혼인 상대에 대한 기준은 어땠겠습니까? 이서준의 혼담이 들어올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배우자가 될 여자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미모를 가져야 했고 교양과 재주도 갖춰야 했으며 집안도 반반해야 했고 키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야 했고 목소리는 듣기 좋아야 했고 걸음걸이도 우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웃을 때 이가 너무 많이 보여도 안 된다는 조건까지 있었으니까요. 중매쟁이들이 수십 명의 처자를 소개했지만 이서준은 단 한 명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처자는 키가 너무 작고 저 처자는 목소리가 너무 크고 또 다른 처자는 손가락이 너무 굵고 이런 식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서준의 나이가 어느덧 30에 가까워졌습니다. 조선시대에 30이면 노총각이라고 불릴 만한 나이였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저렇게 까다로우면 평생 장가 못 갈 거라고, 나중에는 얼굴만 보고 혼인하겠다는 여자도 없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서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어찌 대충 정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자, 이제 우리의 여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30리쯤 떨어진 과천 고을에 박복순이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순이인데 복은 글쎄요. 복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몸집만큼은 조선 팔도를 통틀어서 최고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고요? 이 양반 10살 때부터 이미 어른 남자 2명 몸무게가 나갔습니다. 20살이 넘어서는 아예 집에 있는 평상을 2개나 부숴 먹었죠. 나무가 견디질 못하고 와장창 부러진 겁니다. 아버지 박진사는 결국 소나무 통째로 베어다가 특별 제작한 평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일반 평상보다 기둥을 2배로 굵게 해서 말이죠. 박복순이 걸을 때면 땅이 쿵쿵 울렸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집안의 의자들은 모두 특별 제작이었고 심지어 옷도 일반 천으로는 부족해서 2~3벌 분량의 천이 필요했죠.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클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박복순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박복순은 뚱뚱한 것만 빼면 정말 완벽한 여성이었거든요.
얼굴부터 이야기하자면 비록 보름달처럼 둥글었지만 참 복스럽게 생겼습니다. 눈은 작았지만 반짝반짝 빛이 났고 코는 오똑했으며 입술은 붉고 예뻤죠. 피부는 찹쌀떡처럼 희고 매끈했습니다. 살이 쪄서 이목구비가 파묻혀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예쁜 얼굴이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성격이 정말 좋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말했죠. 박복순만큼 착한 처자는 천하에 없다고. 저렇게 마음씨 고운 아이를 평생 보기 힘들다고 말이죠. 실제로 박복순은 동네에서 누가 아프면 밤새 간호를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들 댁에는 직접 만든 음식을 갖다 드렸고요. 길에서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달려가서 일으켜 세우고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추운 사람들을 위해 이불을 내놓았고 여름이 되면 시원한 물을 길어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죠. 한 번은 동네에 홍수가 났는데 박복순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체구로 거센 물살을 뚫고 들어가서 아이를 안고 나온 거죠. 남자 어른들도 못할 일을 해낸 겁니다. 또 한 번은 동네에 불이 났는데 박복순이 물동이를 10개씩 날라다가 불을 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물동이 하나 나르기도 힘든데 이 양반은 10개를 한꺼번에 들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재주도 많았습니다. 바느질은 한양의 침선비보다 잘했습니다. 그 굵은 손가락으로 어찌나 섬세하게 바느질을 하는지 만든 옷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왔죠. 수놓은 꽃과 나비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글씨는 선비 못지않게 잘 썼습니다. 붓을 들면 힘이 있으면서도 유려한 글씨가 술술 나왔죠. 한양에서 온 선비가 박복순의 글씨를 보고 이게 처자가 쓴 글씨냐며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요리 솜씨는 또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중매쟁이들은 고개를 저었죠. 처음에는 몇 명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진사 집안이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박복순을 직접 보고 나면 모두 도망가듯 돌아갔습니다. 어떤 총각은 박복순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런 체구의 여자가 있다니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죠. 또 어떤 총각은 박복순과 혼인하면 먹여 살릴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밥을 얼마나 먹을지 상상도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박복순은 한 끼의 밥을 5-6그릇은 먹었으니까요. 그렇게 20살이 넘도록 중내 한번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렇게 착하고 재주 많은 아이가 몸집 때문에 시집을 못 가다니 세상이 참 야속하다고 말이죠. 박복순도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루에 혼자 앉아 달을 보며 한숨을 쉬곤 했죠. 자기도 시집 가고 싶은데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세상에 한 명쯤은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박진사 부부는 딸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마음씨는 그렇게 고운데 재주는 그렇게 많은데 왜 하늘은 딸에게 이런 시련을 준 걸까 하고 말이죠. 여기서 이 두 사람을 이어줄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양 포도청의 김포교라는 양반입니다. 이 사람, 직업은 포교지만 취미가 중매였습니다. 김포교는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둑을 잡는 것보다 남녀를 맺어주는 걸 더 좋아했거든요. 혼처를 찾는 집안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이 반짝였고 적합한 상대를 찾아내면 밤을 새워서라도 중매를 성사시켰습니다. 한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누가 혼처를 찾는지 어떤 집 아들딸이 장가 시집갈 나이인지 모두 머릿속에 꿰고 있었죠. 김포교의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그가 맺어준 혼인은 100쌍이 넘었고 그 중에서 불화하는 부부는 단 한 쌍도 없었거든요. 김포교에게는 사람을 보는 특별한 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김포교에게도 숙제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서준, 또 하나는 박복순이었죠. 이서준은 너무 까다로워서 도무지 마음에 드는 처자를 찾을 수가 없었고 박복순은 너무 뚱뚱해서 받아줄 총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포교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사람에게 좋은 배필을 찾아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김포교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죠. 이서준과 박복순을 맺어주면 어떨까? 처음에는 자기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생각인가 싶었죠. 조선 최고의 미남과 조선 최고의 뚱녀를 맺어주다니
그건 마치 기름과 물을 섞으려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서준은 외모만 보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것도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못생긴 유모에게 학대를 받았던 경험 때문에 외모에 집착하게 된 거죠. 하지만 박복순처럼 마음씨 착하고 재주 많은 여자를 만난다면 어쩌면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반대로 박복순은 평생 자신의 외모 때문에 상처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서준처럼 완벽한 외모를 가진 남자가 자기를 선택한다면 그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문제는 어떻게 이 둘을 만나게 하느냐는 거였죠. 김포교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포교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첫째, 두 사람을 직접 만나게 하되 서로의 정체를 모르게 한다. 둘째, 만남의 장소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정해서 자연스럽게 한다. 셋째, 박복순의 장점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넷째, 이서준이 박복순의 내면을 볼 수 있게 한다. 계획을 세운 김포교는 먼저 이서준을 찾아갔습니다. 과천에서 한 달 후에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했죠. 그 잔치에서는 시집기 대회와 노래자랑이 열릴 예정인데 한양과 근교의 제사들이 모두 모인다고 했습니다. 이서준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집기라면 자신이 자신 있는 분야였거든요. 게다가 자기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요. 김포교는 이서준에게 참가를 권유했고 이서준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다음으로 김포교는 박복순을 찾아갔습니다. 과천 장터에서 열릴 잔치 이야기를 했죠. 그곳에서 노래자랑이 열릴 텐데 박복순이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박복순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웠거든요. 자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김포교는 설득했습니다. 숨어만 있으면 아무도 박복순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이제는 당당하게 나서서 재능을 보여줄 때라고 말이죠. 박복순의 어머니도 딸을 격려했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보라고. 내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분명 감동할 거라고 했죠. 결국 박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포교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였죠. 김포교는 잔치 주최자들을 찾아가서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시집기 대회 우승자에게는 노래자랑 심사위원 자리를 주면 어떻겠느냐고 말이죠. 주최자들은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과천장터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한양에서도, 인근 고을에서도, 심지어 멀리 경기도 각지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장터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에서 먹을거리를 파는 장수들이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았고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죠. 오전에는 시집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단상이 마련되었고 심사위원석에는 고을의 명만 있는 선비들이 앉았습니다. 참가자들은 20명 남짓되었는데 모두 자신감에 차 있었죠. 이서준이 나타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양반 좀 보라고. 어찌 저리 잘생겼느냐고.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 같다고.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여자들은 눈을 떼지 못했고 남자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이서준은 태연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시선들에 익숙했거든요.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주제를 발표했죠. 주제는 가을 달빛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붓을 들고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민했고 어떤 이는 술술 붓을 놀렸습니다. 이서준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시를 써 내려갔죠. 가을 달빛이 은빛 물결을 이루니 외로운 나그네의 마음 더욱 애달프도다. 천리밖 고향은 구름 속에 묻혔고 적막한 산속에는 바람소리만 구슬프구나 시가 완성되자 참가자들은 차례로 자기 작품을 낭송했습니다. 이서준의 차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서준이 시를 낭송하자 잡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깊었고 시의 운율은 완벽했죠.
낭송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당연히 이서준이 장원을 차지했죠. 시상식이 끝나고 주최자는 이서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후에 열릴 노래자랑의 심사위원을 맡아달라는 거였죠. 이서준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노래자랑 시간이었습니다. 단산이 다시 준비되었고 심사위원석에는 이서준을 포함한 몇 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참가자들이 하나둘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씩씩한 노래를 불렀고 어떤 이는 슬픈 노래를 불렀고 어떤 이는 흥겨운 노래를 불렀죠. 하지만 대부분 그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서준은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집기 대회만큼 흥미롭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박복순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죠. 저 처자 체구 좀 보라고. 세상에 저렇게 큰 사람은 처음 본다고. 어떻게 저렇게 살이 찔 수 있느냐고.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박복순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겪으니 역시 힘들었죠. 하지만 박복순은 용기를 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박복순은 단산에 올랐습니다. 단산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죠. 박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박복순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 같았습니다. 맑고 깨끗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죠. 슬프면서도 아름다웠고 애절하면서도 희망적이었습니다. 저 산 너머 해지면 그리운 인 계신 곧달빛만이 외로이 길을 비추네.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아까까지 킥킥거리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서준도 놀랐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노래를 들어왔지만 이런 노래는 처음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영혼이 담겨 있었죠. 단순히 음정이 정확하고 박자가 맞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서준은 박복순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거대한 체구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들으면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얼굴은 통통했지만 피부가 정말 곱고 희었습니다. 눈은 작았지만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의 표정은 진심으로 몰입한 사람의 것이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노래에 담긴 감정이었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희망, 슬픔. 이 모든 감정이 노래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박복순이 평생 겪어온 아픔과 상처가 노래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 같았죠.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고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박복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만장일치로 박복순을 우승자로 선정했죠. 이서준도 손을 들었습니다. 노래자랑이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방금 본 공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복순의 노래가 정말 대단했다고, 외모는 그렇지만 목소리만큼은 천하일품이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갔죠. 이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복순을 찾았습니다. 박복순은 단산 옆에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박복순을 칭찬하고 있었죠. 이서준은 박복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복순은 이서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미남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싶었죠.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서준은 박복순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노래가 정말 훌륭했다고, 평생 들어본 노래 중 최고였다고 말했죠. 박복순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서준은 박복순에게 노래를 어떻게 배웠는지 물었고, 박복순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연습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서준은 박복순에게 다른 재주도 있는지 물었고, 박복순은 수줍게 바느질과 글씨를 좀 쓴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준은 점점 박복순에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저런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저렇게 뚱뚱할까? 하지만 이서준은 여전히 박복순의 외모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저 체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이서준은 숙소로 돌아와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박복순의 노랫소리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 맑고 깊은 목소리, 그 진심 어린 감정, 그 모든 것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여자는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박복순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한편 박복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서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박복순은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런 미남이 자기 같은 뚱녀에게 관심을 가질 리 없다고 그냥 예의상 한 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포교는 잔치 현장에 숨어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걸 보며 흐뭇해했죠. 두 사람이 만났고 이서준이 박복순의 재능에 감동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혼인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웠죠. 특히 이서준 같은 사람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김포교는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김포교는 이서준을 찾아갔습니다. 이서준은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죠. 김포교가 물었습니다. 과천 잔치는 어땠느냐고, 시집기 대회는 재미있었느냐고 말이죠. 이서준은 괜찮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래자랑 얘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에 노래 부른 처자가 있었는데 목소리가 정말 대단했다고, 평생 들어본 노래 중 최고였다고 말했죠. 김포교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미끼를 물었구나 싶었죠. 김포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처자를 말하는 거냐고. 과천 박진사댁 따님인데 동네에서 소문난 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서준이 물었습니다. 다른 재주도 있느냐고 말이죠. 김포교는 바느질도 잘하고 글씨도 잘 쓰고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천사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저 체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죠. 김포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련님은 왜 그렇게 외모만 보느냐고,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포교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박복순과 몇 번 더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친구로서 말이죠. 이서준은 고민했습니다. 사실 박복순에게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재능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결국 이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포교는 즉시 박복순을 찾아갔습니다. 박복순에게 한양의 한 제사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고 전했죠. 그 제사는 시를 잘 짓고 학식이 깊으며 박복순의 재능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박복순은 놀랐습니다. 누가 자기 같은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까 싶었죠. 김포교가 말했습니다. 잔치 때 시집기 대회에서 우승한 그 미남 도련님이라고 말이죠. 박복순은 더욱 놀랐습니다. 저런 완벽한 사람이 자기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복순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자기를 놀리려는 건 아닐까? 자기 외모를 보고 구경거리로 삼으려는 건 아닐까 걱정했죠. 김포교는 아니라고. 그 도련님은 진심으로 박복순의 재능을 존경한다고, 외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서준은 외모를 엄청 신경 썼으니까요. 하지만 김포교는 일단 두 사람을 자주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복순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이서준과 박복순은 다시 만났습니다. 장소는 과천의 한 정자였습니다. 강가에 있는 아름다운 정자였죠. 이서준은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박복순이 나타나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복순은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서준은 박복순의 체구가 자꾸 신경 쓰였고, 박복순은 이서준의 완벽한 외모 때문에 주눅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이서준이 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근에 지은 시를 낭송했죠.
박복순은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시라고. 자기는 시를 그렇게 잘 짓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진은 박복순에게도 시를 지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박복순은 수줍게 시 한 편을 지어서 낭송했습니다. 산 너머 해지고 강물은 유유히 흐르네. 외로운 이 마음 누가 알아주랴. 이서진은 놀랐습니다. 박복순의 시가 생각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기교는 부족했지만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박복순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때로는 시를 주고받았고, 때로는 책 이야기를 했고, 때로는 그냥 앉아서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서진은 박복순에게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복순은 정말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아이를 보면 달려가서 일으켜 세웠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줬죠. 한 번은 이서진과 함께 걷다가 길가에서 다친 새를 발견했습니다. 박복순은 즉시 새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껏 돌봐서 새를 치료했고, 새가 나으면 하늘로 날려보냈죠. 또 한 번은 가난한 노파가 쌀을 구걸하는 걸 봤습니다. 박복순은 자기가 가진 돈을 모두 노파에게 주었습니다. 이서진이 물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필요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이죠. 박복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걸어갈 수 있지만 저 할머니는 굶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진은 감동했습니다. 박복순의 재주도 점점 더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박복순은 이서준에게 손수 만든 주머니를 선물했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정교한 자수가 놓여 있었는데 산과 감과 나무와 새가 수놓아져 있었죠.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이서진은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자수는 궁궐의 침선비도 하기 힘들다고, 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복순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래 연습했을 뿐이라고 말했죠. 또 어느 날은 박복순이 글씨를 써서 보여줬습니다. 한 편의 시를 멋진 서체로 쓴 거였죠. 이서준은 그 글씨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유려했고 균형이 잡혀 있으면서도 독창적이었습니다. 이서준은 자기 서재에 그 글씨를 걸어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서준은 점점 박복순과의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박복순과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박복순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죠. 어느 날 이서준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박복순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박복순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 박복순이 없으면 허전하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복순의 외모였습니다. 이서준은 박복순의 내면은 사랑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거대한 체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서준은 집으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복순을 좋아하는 건 분명했지만 그게 친구로서의 호감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무엇보다 박복순과 혼인한다는 생각을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양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조선 최고의 미남이 조선 최고의 뚱녀와 혼인했다고 수군거리지 않을까? 자기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서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서준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한양의 명문가 아들로 이서준과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서준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어떤 여자와 친하게 지내는데 그 여자가 마음씨도 좋고 재주도 많지만 외모가 영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외모야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거고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인데 외모만 보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갈등은 여전했죠. 한편 박복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준과의 만남이 즐거웠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이서준이 자기를 좋아하게 되면 어쩌나.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박복순은 어머니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회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복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과천에 큰 장마가 왔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쏟아졌고 강물이 넘쳐나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급하게 짐을 챙겨 높은 곳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있는 한 집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홀로 사는 노파가 거동이 불편해서 피난을 못 간 거였죠. 마을 남자들이 구하러 갔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복순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복순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지만 박복순은 듣지 않았죠. 박복순은 거센 물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체중 덕분에 물살에 쓸려가지 않았습니다. 박복순은 한 걸음 한 걸음 노파의 집으로 다가갔죠. 집에 도착한 박복순은 노파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살을 뚫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마침 그 현장에 이서준도 있었습니다. 이서준은 박복순을 만나러 과천에 왔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였죠. 이서준은 박복순이 물속에서 노파를 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끼었습니다. 박복순의 그 거대한 몸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힘찬 걸음걸이, 그 용감한 모습, 그 자애로운 마음이 모두 박복순의 체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었죠. 이서준은 깨달았습니다. 박복순의 몸은 단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점이었죠. 저 몸이 있었기에 노파를 구할 수 있었고 저 힘이 있었기에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서준은 박복순에게 달려갔습니다. 박복순은 물에 젖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서준은 박복순을 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저 미남이 저 뚱녀를 껴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이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서준은 박복순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대단하다고, 자기가 박복순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복순은 놀라서 이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감탄과 존경이 담겨 있었죠. 그날 저녁, 이서준은 결심했습니다. 박복순과 혼인하겠다고 말이죠. 며칠 후, 이서준은 박복순을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정자에서 만났지만 이서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하고 결연해 보였죠. 박복순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복순에게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혼인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복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 귀를 의심했죠. 조선 최고의 미남이 자기 같은 뚱녀에게 청혼을 한다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복순은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장난이 아니냐고, 자기를 놀리는 건 아니냐고 말이죠. 이서준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이라고. 처음에는 박복순의 외모 때문에 망설였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박복순의 마음과 재주와 용기를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외모 때문에 무시당하고 상처받았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 내면을 봐준다는 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박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이서준이 혼인 소식을 집안에 알리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서준의 어머니는 기절초풍했습니다. 아들이 미쳤다고. 어떻게 저런 뚱녀와 혼인을 할 수 있느냐고. 집안 망신이라고 소리쳤죠. 친척들도 모여서 이서준을 설득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라고. 한양에 얼마나 좋은 처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 저런 여자냐고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까지 수군거렸습니다. 이서준이 정신이 나갔다고,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어쩌면 박복순 집안이 엄청난 재산가인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서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서준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박복순은 외모만 빼면 완벽한 여자라고, 마음씨도 좋고 재주도 많고 용기도 있다고, 자기는 박복순과 혼인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심이 확고한 걸 보고 결국 허락했죠. 한편 박복순의 집안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진사 부부는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딸이 드디어 시집을 간다니, 그것도 한양 최고의 미남에게 시집을 간다니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곧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이서준이 나중에 박복순의 외모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까? 혹시 시집에서 박복순을 구박하지 않을까? 딸이 행복할 수 있을까? 박진사는 이서준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정말 박복순과 혼인할 생각이냐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이서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박복순을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진사는 이서준의 눈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저 청년은 진심이구나. 딸을 맡겨도 되겠구나 싶었죠. 드디어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석 달 후 가을. 국화꽃이 피는 시절로 정했죠. 양쪽 집안은 혼례 준비에 바빴습니다. 이서준의 집안에서는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비단과 보석과 각종 귀한 물건들을 박복순에게 보냈죠. 박복순의 집안에서는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박복순이 직접 만든 이불과 옷가지와 자수작품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복순의 혼례복이었습니다. 일반 혼례복으로는 박복순의 체구를 감당할 수 없었죠. 특별 제작을 해야 했습니다. 한양 최고의 침선비를 불러서 박복순의 치수를 재고 혼례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침선비는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전 정신이 생겼죠. 한 달 동안 밤낮으로 바느질을 해서 드디어 혼례복이 완성됐습니다.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 거기에 화려한 자수가 놓인 혼례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크기가 컸지만 그 화려함만큼은 어느 혼례복에도 뒤지지 않았죠. 박복순은 혼례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를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줬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한편 이서준도 혼례 준비를 했습니다. 신랑 옷을 맞췄고 신방을 꾸몄고 혼례 절차를 익혔습니다. 이서준의 친구들은 이서준을 놀렸습니다. 정말 저 뚱녀와 혼인하는 거냐고, 무섭지 않느냐고. 첫날 밤에 깔려 죽을 수도 있다고 농담했죠. 하지만 이서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복순은 자기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여자라고, 너희는 모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이서준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는 축복해줬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청명했고 가을바람은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국화꽃이 남발한 정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아침 일찍부터 양쪽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박복순은 어머니와 동네 아낙네들의 도움을 받아 단장을 했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비록 체구는 컸지만 단장을 하고 나니 정말 아름다웠죠. 박복순의 어머니는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서준도 단장을 했습니다. 파란 두루마기에 검은 갓을 쓰니 정말 잘생겼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 같았죠. 혼례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이서준이 말을 타고 박복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따라 악사들과 하인들이 줄지어 걸었죠. 길가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양에서 과천까지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조선 최고의 미남이 조선 최고의 뚱녀와 혼인한다는 소문이 말이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저 미남이 저 뚱녀와 혼인하는 건지 대체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준은 박복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진사가 사위를 맞이했고 이서준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혼례식이 시작됐습니다. 마당에 자리가 마련됐고 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복순이 나타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혼례복을 입은 박복순은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 거대한 체구에 화려한 혼례복을 입으니 마치 산이 움직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서준의 눈에는 박복순이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천지신명께 절을 올리고 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서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나눴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술이 돌고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저 둘이 정말 어울리는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혼례를 올린 후 박복순은 이서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박복순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렸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을 먹였습니다. 박복순이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박복순의 착한 성격은 금방 집안 식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고 시아버지가 필요한 게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줬고 잔치가 있으면 음식을 만들어 나눠줬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박복순의 외모만 봤지만 이제는 박복순의 마음씨를 보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서준 도련님이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맞이했다고. 박복순처럼 착하고 현명한 여자는 찾기 힘들다고 말이죠. 이서준도 행복했습니다. 박복순과의 생활은 평화롭고 즐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박복순이 차를 준비해 놓았고 밤에 돌아오면 따뜻한 저녁이 기다렸죠. 두 사람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루 일과를 나누고 시를 주고받고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서준은 깨달았습니다.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어느 날 한양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준이 박복순에게 질렸다는 소문,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소문, 곧 이혼할 거라는 소문이었죠. 물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누군가 이서준을 시기하는 사람이 퍼뜨린 소문이었죠. 하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박복순은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정말 이서준이 자기에게 질린 건 아닐까? 자기 외모 때문에 창피해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죠. 박복순은 이서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질린 건 아니냐고, 후회하는 건 아니냐고 말이죠. 이서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자기는 박복순을 사랑한다고. 소문 따위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은 이서준의 친척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박복순 같은 여자와는 평생 행복할 수 없다고 말이죠. 이서준은 화를 냈습니다. 박복순을 모욕하지 말라고. 박복순은 자기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여자라고.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친척은 놀라서 돌아갔습니다. 박복순은 이서준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이서준이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아끼게 됐습니다. 혼인한 지 1년쯤 됐을 때 박복순이 임신했습니다.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대를 이을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에 모두가 들떴죠. 박복순은 조심스럽게 몸을 관리했습니다. 이서준은 박복순을 극진히 돌봤고요. 10달이 지나고 박복순이 해산을 했습니다. 산파가 와서 도왔고 식구들은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서준은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복순도 지친 몸으로 아들을 보며 웃었죠. 아이는 건강했고 잘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외모를 닮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온 동네가 축하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서준과 박복순은 아이를 정성껏 키웠죠. 이서준은 아이에게 글을 가르쳤고 박복순은 아이에게 인정과 덕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처럼 잘생기고 똑똑했으며 어머니처럼 착하고 따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서준과 박복순은 늙어갔습니다. 박복순은 여전히 뚱뚱했지만 이서준의 눈에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서준은 여전히 잘생겼지만 박복순의 눈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아들은 장성해서 훌륭한 선비가 됐고 또 좋은 배필을 만나 혼인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생겼고 집안은 번창했죠. 이서준과 박복순의 이야기는 한양에서 전설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이서진과 박복순이야말로 조선 최고의 부부라고 말이죠. 어느 가을날 저녁, 이서진과 박복순은 정자에 앉아 석ян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정자였죠. 이서진이 박복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혼인한 게 자기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복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이서진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ян이 그들을 비추며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최고의 뚱녀와 조선 최고의 미남의 혼인담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서준은 처음에는 외모에 집착했지만 박복순의 내면을 보고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박복순은 평생 외모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이서준을 만나 자기 가치를 깨달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성장했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과 내면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밤의 노다지의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 힘을 주세요. 복수를 위해 간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들으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중간에는 무릎을 탁 치게 되고 마지막에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조선 후기,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전해 내려오는 야담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어머니가 그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그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는 이야기죠. 요즘 말로 하면 완전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이 기막힌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승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경기도 어느 고을에 박노파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분 원래는 양반가의 부인이셨습니다. 남편은 진사 출신으로 집안도 괜찮고 재산도 제법 있었죠. 슬하에 아들 삼형제를 두셨습니다. 장남은 인복이, 차남은 인수, 막내는 인재라는 이름을 가졌죠. 박노파는 삼형제를 그야말로 금지옥엽처럼 키웠습니다. 아들들이 배고프다 하면 자기는 굶으면서 밥을 먹였고 아들들이 춥다 하면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혔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10살, 8살, 5살쯤 됐을 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과음을 하고 돌아오시더니 그대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신 겁니다. 박노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자식 셋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박노파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안의 논밭을 팔아서 아들들을 공부시켰습니다. 훌륭한 선비를 모셔다가 글을 가르쳤죠. 먹을 게 떨어지면 품을 팔아서라도 아들들 밥상을 차렸습니다. 겨울에 추우면 자기는 혼이불을 덮고 아들들에게는 소미불을 덮어줬습니다. 삼형제가 15, 13, 10살쯤 됐을 때는 집안의 밭을 더 팔아서 서당에 보냈습니다. 20살, 18, 15살이 됐을 때는 마지막 남은 집까지 팔아서 한양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마님, 집까지 파시면 어디서 사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박노파는 대답했습니다. 집이야 나중에 다시 마련하면 되지 않겠소? 아들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큰 집에서 살 수 있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노파는 남의 집 사랑채 뒷방 한 칸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품을 팔아 돈을 벌고 밤에는 바느질을 해서 푼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한양에 있는 아들들에게 보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굽어갔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갔습니다. 하지만 박노파는 행복했습니다.
아들들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힘든 줄 몰랐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남 인복이가 25살이 되던 해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박노파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축하해줬죠. 과연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돕는구나. 박만인,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2년 후 차남 인수도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3년 후 막내 인재까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박노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삼형제 모두 관직을 얻었습니다. 장남 인복이는 형조 좌란이 됐고 차남 인수는 한성부 주부가 됐고 막내 인재는 사헌부 감찰이 됐습니다. 모두 괜찮은 벼슬이었죠. 삼형제는 한양에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셔가겠다고 했습니다. 박노파는 드디어 자기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노파는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장남 인복이의 집으로 들어갔죠. 집은 정말 컸습니다. 사랑채, 안채, 별채까지 갖춘 기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건성으로 했죠. 아들 인복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딱딱하고 형식적이었죠. 박노파는 안채 뒤쪽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죠. 하지만 박노파는 참았습니다.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처지니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박노파에게 찬밥을 줬습니다. 따뜻한 밥이 아니라 어제 남은 찬밥이었죠. 반찬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김치 한 조각, 장아찌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박노파는 참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박노파에게 빨래를 시켰습니다. 집안의 모든 빨래를 혼자 하라는 거였죠. 박노파는 6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뭐 하러 집에 계시냐, 빨래라도 하셔야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노파는 눈물을 삼키며 빨래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식사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따뜻한 밥을 먹는데 박노파만 나중에 남은 밥을 먹었습니다. 가족들은 고기와 생선을 먹는데 박노파는 국물만 먹었습니다. 박노파는 아들 인복이를 불렀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복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급제한 건 제 실력입니다. 어머니 덕분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죠. 박노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박노파는 차남 인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혹시 차남은 다를까 싶었죠. 하지만 차남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더 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귀찮아했고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차남 인수도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싸늘했습니다. 박노파는 막내 인재의 집으로 갔습니다. 막내는 어릴 때 가장 착했습니다. 혹시 막내는 다를까 기대했죠. 하지만 막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어머니를 거의 하인 취급했으니까요. 박노파는 절망했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 이제는 자기를 진짝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삼형제가 장남 인복이의 집에 모였습니다. 박노파는 자기 방에서 쉬고 있었죠. 사랑채에서 삼형제가 쏙닥거렸습니다. 장남 인복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자고 했죠. 차남 인수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계시니 불편하다고, 동료들을 집에 초대할 수가 없다고, 늙고 병든 어머니가 있으면 체면이 깎인다고 말했습니다. 막내 인재가 맞장구 쳤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친구들이 놀러 오고 싶어 하는데 어머니 때문에 못 오게 한다고, 시골 노파가 집에 있으면 양반 채통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장남 인복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이라고. 그런데 어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죠. 차남 인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고려장이라는 풍습을 언급했습니다. 장남 인복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려장, 그건 늙은 부모를 산에 버리는 풍습 아니냐고 물었죠. 차남 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지 않는 풍습이지만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척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막내 인재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말이죠. 차남 인수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 요양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공기 좋은 산속 암자에 모셔드리겠다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에 내버려 두자고 제안했죠. 장남 인복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냐고 확인했습니다. 차남 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연세도 많으시고 병도 있으시니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자기들은 효자 소리 듣고 어머니도 편히 가신다고 말했습니다. 막내 인재가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인데 말이죠. 장남 인복이가 막내를 쏘아봤습니다. 그럼 네가 모시겠느냐고. 네 집에서 평생 모시고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막내 인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기도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장남 인복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모두 같은 처지라고. 어머니를 모시고 싶지 않은 거라고. 그렇다면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차남 인수가 덧붙였습니다. 생각해보라고. 어머니도 이제 60이 넘으셨고 병도 있으시니 얼마 못 사실 거라고. 차라리 산속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막내 인재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거냐고 말이죠. 장남 인복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셋이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그냥 어머니가 요양 가셨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된다고. 누가 뭐라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삼형제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들을 키워준 어머니를 산속에 버리기로 한 겁니다. 며칠 후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이었습니다. 장남 인복이가 박노파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노파가 일어났습니다. 인복이가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어머니 건강을 위해 요양할 곳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북한산 기슭에 조용한 암자가 있는데 거기서 몇 달 요양하시면 건강이 좋아지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노파는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여기서 지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인복이가 우겼습니다. 효도하고 싶다고 부디 다녀오시라고 말했습니다. 박노파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드디어 아들들이 효심을 낸 거라고 생각했죠. 박노파는 간단히 짐을 꾸렸습니다. 밖에는 가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노파가 가마에 탔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양거리를 벗어나 북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가마는 산속 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내려놓았습니다. 박노파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절터였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듯 법당은 무너져 있었고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박노파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암자냐고 말이죠. 가마꾼 중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면 스님이 오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마꾼들이 황급히 가마를 들고 떠났습니다. 박노파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다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박노파는 무너진 법당 처마 밑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습니다. 겨울이라 바람이 매서웠죠. 박노파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들이 자기를 버린 겁니다. 박노파는 울부짖었습니다. 인보가! 인수야! 인재야! 어미를 이렇게 버리느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산속에는 메아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박노파는 무너진 법당 안으로 들어가 추위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법당은 벽이 무너져 있어서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박노파는 떨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노파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먹을 게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겨울 산속에 먹을 게 있을 리 없었습니다. 눈만 쌓여 있을 뿐이었죠. 박노파는 눈을 녹여서 물을 마셨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이틀째, 3일째, 박노파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파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 자식들 손에 이렇게 죽는구나. 박노파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그리웠습니다.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자식은 자식이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박노파는 거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눈을 밟는 소리였죠. 박노파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놀란 목소리였죠. 박노파는 눈을 조금 떴습니다. 희미하게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나이는 50쯤 됐고 사냥꾼 차림이었습니다. 남자가 박노파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노파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박노파를 살폈습니다. 넥을 짚어보고 숨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살아계시다는 걸 확인한 남자는 박노파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요?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박노파를 오두막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온돌에 불을 지피고 박노파를 따뜻하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물을 끓여서 박노파의 입에 조금씩 넣어줬습니다. 박노파는 조금씩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거기 계셨느냐고. 한겨울에 산속 절터에서 말이죠. 박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삼형제를 키운 이야기. 자식들이 과거에 급제한 이야기. 하지만 그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이야기를 말이죠. 남자는 듣다가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어떻게 자기를 낳고 키운 어머니를 산속에 버릴 수가 있느냐고 분개했습니다. 남자는 최포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포수로 일했고 지금은 산속에서 혼자 사냥하며 살고 있었죠. 최포수는 박노파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약초를 캐다가 달여서 먹였고 사냥한 꿩을 잡아 고기를 끓여 먹였고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박노파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박노파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박노파는 거의 회복됐습니다. 박노파는 최포수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은인이라고, 그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포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박노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은 나를 버렸는데 남인 당신이 이렇게 살려주시다니 말이죠. 최포수가 말했습니다. 그 못된 자식들을 그냥 둘 수 없다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노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은 하늘이 내리겠지만 자기는 이제 아무 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포수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도와드리겠다고, 함께 복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노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수냐고 되물었죠. 최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못된 자식들에게 어머니를 버린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노파의 눈에 다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저 아이들이 아니, 저 못된 놈들이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포수가 말했습니다. 계획을 세우자고 말이죠. 그날부터 박노파와 최포수는 머리를 맞대고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포수가 물었습니다. 저 자식들이 가장 아끼는 게 뭐냐고 말이죠. 박노파가 대답했습니다. 관직과 재산, 그리고 체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걸 다 빼앗자고. 관직도 재산도 체면도 모두 말이죠. 박노파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죠. 최포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귀신 소동을 일으키자고 했습니다. 박노파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저 자식들에게 박노파의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노파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저 아이들이 불안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포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재산을 빼앗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도적으로 변장해서 저 자식들의 집을 터는 거라고, 금은보화를 훔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노파가 걱정했습니다. 위험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최포수가 웃었습니다. 자기는 평생 산에서 산 사람이라고, 한양 양반집 담 하나 넘는 건 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최포수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박노파께서 직접 나서시라고 했습니다.
잠터에서 저 자식들을 만나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노파가 놀랐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느냐고 물었습니다. 최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노파가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는 걸, 그리고 저 자식들이 어머니를 산에 버렸다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노파가 떨렸습니다. 두려움 반, 기대감 반이었죠. 그럼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최포수가 말했습니다. 체면이 구겨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거라고. 양반으로서는 최고의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박노파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고 말이죠. 최포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관가에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불효죄로 말이죠. 조선에서 불효는 중죄라고, 관직을 빼앗기고 유배를 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노파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저 못된 놈들에게 제대로 된 벌을 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최포수는 밤마다 한양으로 내려갔습니다. 장남 인복이의 집 근처 담장 밖에 숨어서 기다렸죠. 밤이 깊어지면 최포수는 구슬픈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원통하다. 내 자식들아.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집안까지 들렸습니다. 하인들이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고. 귀신 소리 같다고 떨었습니다. 다음 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형조 자랑댁에서 귀신 소리가 들렸다는 소문이었죠. 사흘 후 최포수는 차남 인수의 집 근처에서 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게 자식들인가, 어미를 버리다니. 차남 인수의 집 하인들도 놀라 벌벌 떨었습니다. 일주일 후 막내 인재의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양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형조 자랑, 한성부 주부, 사헌부 감찰. 이 삼형제의 집에서 모두 귀신 소리가 들린다는 거였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삼형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그 어머니 귀신이 나타난 거 아니냐고. 아니면 어머니가 요양 가셨다가 돌아가셨다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혹시 그 삼형제가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아니냐고 말이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삼형제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인복이가 차남 막내를 불렀습니다. 요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들었냐고. 우리 집도 그렇다고. 혹시 어머니 귀신이 아니냐고 떨면서 말했습니다. 장남 인복이가 소리쳤습니다. 귀신은 무슨, 그냥 바람소리겠지. 하지만 인복이도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를 산에 버린 게 자꾸 생각났거든요. 한 달 후 두 번째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밤 최포수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장남 인복이의 집 담을 넘었습니다. 최포수는 평생 산에서 산 사람답게 담을 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담을 넘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포수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장롱이 있었고 장롱 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최포수는 금부치, 은부치, 비단, 귀한 물건들을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남 인복이의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는 소동이었습니다. 재산을 다 털렸다고 말이죠. 인복이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관가에 신고했지만 도둑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차남 인수의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막내 인재의 집도 털렸습니다. 한양이 떠들썩했습니다. 형조 자랑, 한성부 주부, 사헌부 감찰. 이 삼형제의 집이 모두 털렸다는 거였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귀신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엔 도둑까지라고. 뭔가 저주받은 거 아니냐고. 분명 어머니 귀신의 저주라고.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삼형제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한양 종로장터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거지 같은 행색의 노파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바로 박노파였습니다. 박노파는 일부러 누더기를 걸치고 머리를 산발한 채로 장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노파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삼형제를 낳아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지만 집을 팔고 밭을 팔아가며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자식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형조 자랑, 한성부 주부, 사헌부 감찰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 그 유명한 삼형제를 말하는 건가 싶었죠. 박노파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늙은 어미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겨울에 산속에 버렸습니다. 죽으라고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자식이 어미를 버렸다고. 세상에 그런 페류나들이 다 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박노파가 계속 말했습니다. 요양을 간다고 속여서 북한산 깊은 곳 버려진 절터에 나를 버렸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파가 손가락으로 어느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 못된 자식들이 바로 저기 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침 장남 인복이가 하인을 데리고 잠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인복이는 박노파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노파가 소리쳤습니다. 이놈, 네가 내 자식이냐? 어미를 산에 버린 놈이. 사람들이 인복이를 애워쌌습니다. 정말이냐고. 당신이 어머니를 산에 버렸느냐고. 형조 자란이라는 자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인복이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노파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놈뿐만이 아닙니다. 저놈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이서 짜고 어미를 버렸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전체로 퍼졌습니다. 형조 자란 인복, 한성부 주부 인수, 사헌부 감찰 인재. 이 삼형제가 어머니를 산에 버렸다는 소문이 말이죠. 다음 날 최포스는 한성부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또에게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조 자랑 박인복, 한성부 주부 박인수, 사헌부 감찰 박인재, 이 삼형제를 불효죄로 고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말이죠. 최포수가 설명했습니다. 저 삼형제가 어머니를 한겨울에 산속에 버렸다고,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고, 북한산 깊은 곳 버려진 절터에서 얼어 죽어가는 노파를 자기가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또가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최포수가 밤 노파를 데려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어머니라고 직접 증언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밤노파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밤노파는 울면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을 키운 자식들이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자기를 산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듣다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럴 수가. 조선에서 불효만큼 큰 죄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하고 분개했습니다. 사또는 즉시 삼형제를 소환했습니다. 며칠 후 삼형제가 한성부로 끌려왔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박인복, 박인수, 박인재. 너희가 정말 어머니를 산에 버렸느냐고 호통쳤습니다. 장남 인복이가 떨며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너희 같은 불효자들이 어찌 관직에 있을 수 있단 말이냐고 꾸짖었습니다. 사또는 즉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조정에서는 삼형제의 관직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유배형을 내렸습니다. 장남 인복은 제주도로, 차남 인수는 함경도로, 막내 인재는 전라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삼형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도, 재산도, 체면도 모두 잃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삼형제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놈들이 바로 어머니를 버린 불효자들이라고. 저런 놈들이 관직에 있었다니 나라가 썩을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삼형제의 부인들도 수치스러워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삼형제는 남루한 옷을 입고 각자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장남 인복은 제주도 가는 배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차남 인수는 함경도 가는 길에서 후회했습니다. 왜 자기가 그런 짓을 했을까 하고 말이죠. 막내 인재는 전라도 가는 길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박노파는 최포수의 도움으로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최포수가 털어온 재산으로 집을 샀죠. 박노파는 최포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함께 살자고. 당신은 내 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산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박노파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삼형제의 유배 기간이 끝났습니다. 장남 인복은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타고 몸은 야이었습니다. 차남 인수는 함경도에서 돌아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막내 인재는 전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눈빛은 죽어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습니다. 삼형제는 한양에서 만났습니다.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초라하고 늙어 있었거든요. 장남 인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차남 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막내 인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하고 떨며 물었습니다. 삼형제는 박노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노파가 문을 열었습니다. 삼형제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남 인복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차남 인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막내 인재도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었습니다. 박노파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삼형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노파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다고. 추위와 굶주림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삼형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파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포스님이 나를 구해주셨다고. 나를 진짜 자식처럼 돌봐주셨다고. 그분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너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삼형제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노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는 하늘이 하실 일이라고. 자기는 너희를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그냥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남 인복이 말했습니다. 깨달았다고. 3년 동안 유배지에서 매일매일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노파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후회했느냐고 말이죠. 차남 인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몰랐던 것을, 어머니께서 우리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랐던 것을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막내 인재가 말했습니다. 관직과 재산과 체면만 중요한 줄 알았던 것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걸 몰랐던 것을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노파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밥이나 먹고 가거라. 박노파는 삼형제에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김치 한 접시였습니다. 삼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 밥맛이 어머니가 어릴 때 해주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장남 인복이 물었습니다. 다시 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고 말했습니다. 차남 인수가 말했습니다. 다시 잘하겠다고. 예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겠다고 빌었습니다. 박노파가 말했습니다. 효도는 살아생전에 하는 것이라고.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막내 인재가 울며 빌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박노파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다고. 시험을 하나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삼형제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노파가 말했습니다. 너희 셋이서 1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고. 관직도 없고 재산도 없는 너희가 남을 도우며 살아보라고.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삼형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삼형제는 떠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삼형제는 다시 박노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고 평화로워 보였죠. 장남 인복이 말했습니다. 1년 동안 글을 가르쳤다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차남 인수가 말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돌봤다고. 약을 구해다 주고 간호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막내 인재가 말했습니다. 길을 닦았다고.
사람들이 다니기 힘든 길을 고치고 다리를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박노파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했구나. 너희가 드디어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진짜 내 자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삼형제는 울면서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박노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삼형제는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관직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장남 인복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고, 차남 인수는 약방을 열어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했고, 막내 인재는 목수가 되어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삼형제는 번 돈을 모아 어머니께 드렸고, 어머니는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최포수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박노파는 최포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제 박노파에게는 4명의 아들이 생긴 셈이었죠. 세월이 흘러 박노파는 80살까지 사셨습니다. 임종 때 네 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노파는 아들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너희 덕분에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네 아들은 3년상을 정성껏 치렀습니다. 그리고 평생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산속에 버려진 어머니의 복수, 어떠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무겁습니다. 박노파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은혜를 잊었죠. 둘째, 불효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삼형제는 어머니를 버렸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도, 재산도, 체면도 모두 잃었죠. 셋째, 진정한 효는 재물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삼형제는 유배에서 돌아온 후 재산은 없었지만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효도였죠. 넷째,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최포수는 박노파를 구해줬고, 박노파는 최포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갚는 거죠. 다섯째,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삼형제는 처음에는 못된 자식들이었지만 깨달음을 얻고 변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을 소홀히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바쁘다고, 일이 많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고 계신 건 아닙니까? 효도는 살아생전에 하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라도 한 통 드리십시오. 안부라도 여쭤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감동적인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처음엔 돈을 잃은 줄 알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잃은 건 어머니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듣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끝까지 들으면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죠. 어머니의 비녀를 판 아들의 최후. 혹시 여러분 중에 도박이라는 걸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도박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야담입니다. 한 남자가 야발이라는 도박에 빠져서 결국 어머니의 비녀까지 판 이야기죠. 여러분, 도박이 무섭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도박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도박에 빠졌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이번 판만 넘기면 된다고 계속 자기를 속이면서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애틋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순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고을에 최구경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8쯤 됐고 외모는 평범했습니다.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그런 얼굴이었죠. 구경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구경이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말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심지어 숨소리마저 낮아진 것 같았죠. 어머니는 혼자서 구경을 키웠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에는 바늘에 찔린 자국이 가득했고 눈은 항상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겸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20이 넘어서는 품팔이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와 둘이 먹고 사는 데는 충분했죠. 사람들은 구경을 괜찮은 청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노름도 안 하고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청년이라고 말이죠. 구경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평범하지만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걸 구경은 아직 몰랐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구경은 장에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경도 궁금해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보니 한 사내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 앞에는 작은 사발 3개가 놓여 있었고 손에는 작은 구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사내가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구슬이 어느 사발 밑에 들어가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 맞히시면 2배로 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내는 구슬을 사발 밑에 넣고 사발을 빠르게 섞기 시작했습니다. 쏙쏙쏙 사발들이 움직였습니다. 구겸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구슬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가 손을 멈췄습니다. 자,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구경꾼이 가운데 사발을 가리켰습니다. 사내가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구슬이 거기 있었습니다. 구경꾼은 돈을 받아들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구겸은 생각했습니다. 이거 쉬운데? 눈만 좋으면 맞힐 수 있겠는데? 그게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구겸은 그날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사발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사흘 후 구겸은 다시 장에 갔습니다. 일부러 갔는지 우연히 갔는지 나중에 생각해보면 구경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 사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도 여전히 모여 있었습니다. 구겸은 구경꾼 팀에 섞여 지켜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맞히고 어떤 사람은 틀렸습니다. 맞힌 사람은 조용히 돈을 받아가고 틀린 사람은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구겸은 생각했습니다. 나라면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드디어 구겸은 품속에서 동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품삯의 절반 정도였죠. 구겸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잃어도 괜찮아. 하루 더 일하면 되니까. 구경이 사내 앞에 앉았습니다. 사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보십시오. 사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겸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구슬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왔습니다. 사내가 손을 멈췄습니다. 구겸은 가운데 사발을 가리켰습니다. 사내가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구슬이 거기 있었습니다. 구겸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내가 돈을 건넸습니다. 2배로 돌려받은 겁니다. 구겸은 돈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운 듯 쳐다봤습니다. 구겸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그날 밤 구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발이 움직였고 눈을 뜨면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구겸은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볼까? 다음 날 구겸은 다시 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간 거였습니다. 그 사내는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겸은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돈을 꺼냈습니다. 어제 번 돈까지 합쳐서요. 사내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제 그 손님 아니십니까? 오늘도 행운이 함께 하시길. 사발이 움직였습니다. 구겸은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구겸은 왼쪽 사발을 가리켰는데 구슬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돈이 사라졌습니다. 구겸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왼쪽으로 갔는데 사내가 말했습니다. 아쉽군요.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구겸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품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몇 잎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맞췄습니다. 구겸은 안도했습니다. 역시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음 판에서 또 틀렸습니다. 그렇게 구경은 그날 오후 내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기고 지고
다시 이기고 또 지고 해가 질 무렵 구경은 빈손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제 번 돈도 오늘 가져온 돈도 모두 잃었습니다. 구경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꼭 딸 거야. 오늘은 운이 나빴을 뿐이야. 그날 이후로 구경은 매일 장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흘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이틀에 한 번, 나중에는 매일같이 갔습니다. 품팔이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일을 하러 가도 머릿속은 온통 사발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일하다가 삽을 잘못 잡아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인이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나?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구경은 아니라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구경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집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멍하니 있었고 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았고 대답을 들으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았으니까요. 그저 밤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디 무슨 일이 생기지 않기를, 부디 아들이 다치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구경은 이미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경은 품팔이로 번 돈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품삯 정도만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는 일주일치, 한 달치를 한꺼번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모두 잃었습니다. 구경은 자기가 왜 계속 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기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긴 돈은 곧 다시 잃었습니다. 구경은 생각했습니다. 오늘만 더 하자. 오늘은 운이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운은 좋지 않았습니다. 구경은 또 생각했습니다. 이번 판만 이기면 다 회복할 수 있어. 하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구경은 또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만큼 잃었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그냥 손해야. 조금만 더 하자. 이런 생각들이 구경을 계속 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잃으면 따야 한다고 생각하고 따면 더 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판에 앉아 있는 거였죠. 2달이 지났습니다. 구경은 품팔이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니 일할 의욕도 없었고 일할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 시간에 판에 가는 게 나았으니까요. 집에 가져다주는 돈도 점점 줄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구경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어머니의 방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구경은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 한구석에 어머니의 바느질 상자가 있었습니다. 구경은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실과 바늘, 그리고 작은 천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구경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몇 달 동안 바느질해서 모은 돈이었죠. 구경은 한참을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2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나는 이건 어머니 돈이야. 손대면 안 돼. 다른 하나는 조금만 빌리는 거야. 이번 판에서 이기면 바로 돌려놓을 거야. 구경은 결국 동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정말 몇 잎뿐이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구경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빌리는 거야. 내일 바로 돌려놓을 거야.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구경은 어머니의 돈을 가지고 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꼭 이길 거라고, 이기면 바로 돌려놓을 거라고 다짐하면서요. 하지만 구경은 졌습니다. 어머니의 돈도 사라졌습니다. 구경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아시면 어떡하지? 구경은 또 생각했습니다. 한 판만 더 하자. 이기면 돌려놓을 수 있어.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구경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구경은 또 어머니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장에 갔습니다. 또 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의 주머니는 텅 비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바느질 상자를 열 때마다 돈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다그치면 아들이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손이 퉁퉁 붓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하려고요. 3달이 지났습니다.
구겸은 품팔이도 안 하고 어머니의 돈도 다 썼습니다. 이제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판은 계속 구경을 불렀습니다. 구겸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구겸은 먼저 자기 옷을 팔았습니다. 괜찮은 옷 몇 벌이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판에 갔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다음에는 이불을 팔았습니다. 솜이불 2채가 있었는데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 돈도 판에서 사라졌습니다. 구겸은 계속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릇, 책, 작은 장모, 집안에서 팔 수 있는 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어머니는 물건들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아들이 노름에 빠졌대. 집안 물건을 다 팔아먹는데. 저러다 어머니까지 굶기는 거 아냐? 어머니는 그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구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깨닫고 싶지 않았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구겸은 집에 팔 물건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방은 텅 비었고 남은 건 최소한의 살림살이뿐이었습니다. 구겸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머니의 방에 있는 작은 함이 생각났습니다. 그 함 안에는 어머니의 비녀가 들어있었습니다. 구겸은 그 비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으니까요. 그 비녀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처음으로 큰 돈을 벌고 나서 산 거였죠. 비싼 비녀는 아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소박한 비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비녀를 특별한 날에만 꽂았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같은 날에만 머리에 꽂고 행사가 끝나면 조심스럽게 닦아서 함에 넣어두셨죠. 구겸은 그 비녀를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어머니가 비녀를 꽂으실 때의 조심스러운 손놀림, 함에 넣으실 때의 부드러운 눈빛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구겸은 생각했습니다. 저건 안 돼. 절대 손대면 안 돼.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판만 이기면 바로 도로 사올 수 있어. 어머니는 모르실 거야. 구겸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함 앞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판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주무셨습니다. 요즘 바느질을 너무 많이 하셔서 몸이 피곤하셨던 거죠. 구겸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구겸은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었습니다. 비녀가 거기 있었습니다. 은빛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구겸은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들린 비녀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구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또 싸웠습니다. 하나는 이건 안 돼. 이건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거야. 다른 하나는 이번 판만 이기면 돼. 더 좋은 비녀를 사드릴 수 있어. 구겸은 결국 비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구겸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겸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장에 도착하니 그 사내가 있었습니다. 구경이 다가가자 사내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큰 판을 버리시려나 봅니다. 구경은 품에서 비녀를 꺼냈습니다. 사내가 비녀를 받아들고 살폈습니다. 좋은 물건이군요. 이 정도면 꽤 큰 판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구경을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구경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번 판만 이기면 돼. 판이 시작됐습니다. 사발이 움직였습니다. 구경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구슬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왔습니다. 사내가 손을 멈췄습니다. 구경은 가운데 사발을 가리켰습니다. 사내가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구슬은 거기 없었습니다. 왼쪽에 있었습니다. 구경은 멍해졌습니다. 비녀가 사내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분명히 봤는데, 가운데로 갔는데.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녀는 사라졌습니다. 구경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구경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비녀를 잃어버렸다고? 도둑 맞았다고? 하지만 어떤 거짓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구경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을 밀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 구경은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불빛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구경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머리에는 비녀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구경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계속하셨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바늘을 움직이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구경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구경에게는 어떤 꾸짖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은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구경은 집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팔았습니다. 어머니의 옷, 남은 이불, 심지어 부엌의 솥까지 팔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구경을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느질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구경이 벌어오는 게 없으니 어머니 혼자서 두 사람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야위셨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경은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판을 끊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잃었으니 여기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딸 거라고, 모든 걸 회복할 거라고 계속 자기를 속였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집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방은 텅 비었고 밥을 먹을 그릇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구경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문짝을 쳐다봤습니다. 나무로 만든 문짝이 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구경은 문짝을 떼어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문짝을 떼어내는 걸 지켜보셨습니다.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구경은 문짝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또 판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문이 없는 집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구경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니 아들이 없었습니다. 짐도 없었습니다. 아니, 챙길 짐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부끄러워서 도망간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도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혹시 아들이 돌아올까봐 등불을 켜두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셨습니다. 먼 곳에 일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혼자 살았습니다. 바느질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비녀가 있던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더 이상 그런 일에 빠지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구경은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다른 고을로 갔지만 거기서도 판을 찾았습니다. 야바위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구경은 또 판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이기고 지고 또 지고. 구경은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옷은 해졌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구경을 피했습니다.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무언가에 홀린 사람 같았습니다. 구경은 거지가 됐습니다. 낮에는 국어를 하고 밤에는 판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굶었고 어떤 날은 길바닥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판만큼은 놓지 못했습니다. 구경은 가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실까?
밥은 드시고 계실까?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얼굴로 돌아가겠습니까? 구겸은 그렇게 떠돌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구겸은 어느 작은 고을의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이 넘었지만 40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손은 항상 떨렸습니다. 그날도 구겸은 판을 찾아다니다가 한 주막 앞에 쓰러졌습니다. 며칠을 굶었거든요. 주막 주인이 나와서 구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물 한 그릇을 줬습니다. 구겸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집은 어디입니까? 구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또 물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까? 구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십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시지 그러십니까? 구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갑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요? 구겸은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잃은 게 너무 많아서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잃으셨는데요? 구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비녀 하나였습니다. 주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비녀 하나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겸은 대답했습니다. 그 비녀는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어머니가 평생 아끼신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잃었습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비녀만 잃은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신뢰도, 어머니의 사랑도, 제 인생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아직도 판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발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은 구겸을 불쌍하게 바라봤습니다. 구겸은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주인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구겸은 대답했습니다. 판을 찾으러 갑니다. 그 무렵 고향에서는 어머니가 병들어 누워 계셨습니다. 나이도 많으셨지만 아들 걱정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간호를 해줬습니다. 어느 날 한 이웃이 물었습니다. 아드님한테 연락은 안 하십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웃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올 겁니다. 억지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이웃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병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웃들이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기력도 다하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문 쪽을 바라보며 혹시 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구겸아, 판은 그만두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후였습니다. 구겸이 고향에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구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말이죠. 구겸은 부랴부랴 고향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겸을 보자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이웃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구겸아, 어머니께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 구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웃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너를 기다리셨어. 문 쪽을 계속 보시면서 구겸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구겸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이웃들이 밥을 가져다 줬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구겸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비녀를 되찾아 오겠습니다. 그 비녀를 어머니 무덤 앞에 놓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구겸은 일어나 다시 떠났습니다. 구겸은 3년 전 자기가 비녀를 잃은 그 장터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산에는 이미 없었습니다. 구겸은 사람들에게 물어다녔습니다. 사발 돌리던 사내를 아느냐고,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고을로 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구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을 다니며 그 사내를 찾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구경은 드디어 그 사내를 찾았습니다. 한 작은 고을의 장터에서 여전히 사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구경이 다가가자 사내가 알아봤습니다. 오, 3년 전 그 손님 아니십니까? 구경이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비녀를 기억하십니까? 사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비녀요? 글쎄요. 워낙 많은 물건을 받아서 구경이 말했습니다. 은비녀였습니다. 소박했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비녀였습니다. 사내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 비녀. 기억나는군요. 이미 팔았습니다. 구경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파셨습니까? 사내가 말했습니다. 옆 고을 전당포에 팔았습니다. 구경은 즉시 그 전당포로 갔습니다. 전당포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3년 전에 은비녀를 사셨습니까? 주인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은비녀요? 여러 개 샀는데요. 구경이 설명했습니다. 소박한 은비녀입니다. 특별한 장식은 없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비녀입니다.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비녀. 기억나는군요. 이미 팔렸습니다. 구경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파셨습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한양의 어느 부인에게 팔았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구경은 한양으로 갔습니다. 구경은 한양에서 비녀를 찾으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한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은비녀를 가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구경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비녀를 팔지 않느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팔려 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구경은 여전히 비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품팔이를 하며 돈을 모아 전당포를 돌아다니며 비녀를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은비녀를 봤지만 어머니의 비녀는 없었습니다. 구경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구경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구경이 품팔이를 하던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노인이 구경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비녀를 찾는가? 구경이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자네, 혹시 그 비녀를 찾으면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가? 구경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어머님은 이미 자네를 용서하셨네. 자네가 떠났을 때부터 말일세. 구경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들이라는 건 말이야. 자식이 떠나는 순간부터 이미 용서를 시작하네. 자식이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말일세. 자네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건 비녀가 아니라 자네가 돌아오는 것이었을 걸세. 구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비녀는 이미 사라졌네. 찾을 수도 없을 걸세. 하지만 자네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일세. 판을 끊고 성실하게 일하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정한 효도 아니겠나? 구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구경은 비녀 찾기를 멈췄습니다. 대신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품팔이를 하고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판은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가끔 장터에서 야바위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구경은 이제 작은 가게의 주인이 됐습니다. 장사는 잘 됐고 사람들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구경은 혼인도 했습니다. 착한 여인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구경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할머니의 이름 중 한 글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랄 때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말이죠. 구경은 1년에 4번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어머니께 근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판 안 합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랑스러우시죠? 바람이 불면 그게 어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어느 날 구경은 무덤 앞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은비녀 하나가 무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구경은 그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녀는 아니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구경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멀리서 한 노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만났던 그 노인 같았습니다. 구경은 비녀를 꼭 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건 비녀가 아니라 제가 제대로 사는 거였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겠습니다. 어머니, 지켜봐 주십시오. 그날 이후로 구경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판은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작은 은비녀를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어머니의 비녀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는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의 비녀를 판 아들의 최후, 어떠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도박은 한 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습니다. 구경은 처음에 동전 몇 입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비녀까지 판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생각, 이번 판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이 사람을 계속 끌고 갑니다. 둘째, 도박은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구경은 돈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신뢰, 사람들의 존경, 자기 자신까지 잃었습니다. 셋째,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구경의 어머니는 아들이 비녀를 팔아도 집안을 망쳐도 끝까지 아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죠. 넷째, 후회는 항상 늦습니다. 구경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효도는 살아생전에 하는 겁니다. 다섯째,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때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구경은 비녀를 찾지 못했지만 그 대신 제대로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효도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도박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제발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생각.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판을 버리는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교훈적인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도박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밤의 노다지의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 힘을 주세요.